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에서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유튜브 연장 방송 이제는 그 말한다에서 모시고 처음인 것 한 2달 만인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제가 순천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송 출연이 좀 드물었는데 드문했는데 그러니까 요즘 와서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 만에 보셨는데 그 사이 직함을 하나 얻으셨네. 옷도 맞춰 입으셨고 여의도 재건축 조합장. 아무래도 실세시네. 아무래도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또 방송 환경과 여러 언론 지형의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여의도 재건축하고 방통위원회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총선 앞두고 언론 지형을 누군가가 설계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설계에 벗어나가 저희 독자적인 설계를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재건축 조합장이 두 분이시군요. 우리 이준석 전 대표는 여의도 재건축 조합장이시고 예. 이동관 그 위원장은 방송 재건축 조합장이십니까? 본인이 그 역할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계시니까. 그래요? 예, 이거 뭐 거의 왼쪽으로 홈런 날리겠다고 손 흔들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동관 위원장님 꼭 하실 거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어떻게 조합원은 많이 늘었어요? 오기 전에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한 달쯤 됐는데 39,000명 됐더라고요. 오늘. 주로 정책 이야기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현안 얘기 안 하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고 정책 얘기가 반응이 달라요. 제가 또 이 현안 얘기하자 그러면은 맛깔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또 정기적으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저 혼자 무슨 이렇게 떠드는 채널 하기보다는 동지들과 하고 싶어가지고 저랑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이기인 의원 같이 해서 저희 하는 컨텐츠들을 기획하느라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옷은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거요? 한 5만 원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비싸요? 네? 진짜? 아니 작업복이 그렇게 싸 보이십니까? 저도 작업복 많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하여튼 오늘 방송 보시고 한 우리 시선집중의 청자 중에 0.1%만 옮겨가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영업 멘트도 하시고. 예, 영업해야죠. 예. 먼저 이동관 방통위원장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정색으로 한번 제가 여쭤보겠는데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이 인사청문회가 형해화됐기 때문에 적절성을 아마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애초에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였다는 건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겁니다. 적절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냐 그러면 목적대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권자의 목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적절한 인사일 테고요. 네. 다만 언론 환경이 사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과거 MB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 할 때도 그때도 언론과의 관계가 불편한 지점이 많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파생되어 가지고 사실 박근혜 정부 초기 때까지 특히 이 MBC 같은 경우에는 많은 파동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국민들에게는. 네. 그러니까 저 한번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방송 출연 많이 하셨잖아요. 네. 여러 방송사 그러니까 익숙하시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속사를 보신 입장이잖아요. 네. 방송의 속사를 보신 입장에서 이동관 위원장이나 인사권자나 여권에 있는 인사들이 갖고 있는 방송 인식이 있잖아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런 거죠.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는 진짜 정말 국가를 잘 경영하고 있어. 그런데 오직 언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때 보면 내부 총질 문자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워낙 잘하는데 당 대표가 내부 총질하니까 내쫓아. 예. 근데 이제 당 대표 내부 총질한다고 내쫓은 지 1년이 넘었는데 그 뒤에 그럼 당이 더 나아졌느냐, 지지율이 올랐느냐, 대통령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마찬가지로 언론 지형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재설계한다 해가지고 글쎄요 재료가 이상할 때 뭔가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겁니다. 재료가 이상하면 어떤 셰프가 요리를 해도 음식 맛은 별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뉴스 소재를 만들어지는 것들을 최근에 보면은 이건 분명히 여권 발인 것들을 살폈을 때 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한다 논란 같은 거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죠. 능동적으로 정권 내에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소비되고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미화해서 소비시킬 수 있겠습니까? 평 좀 해주세요. 그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지금 옮기겠다는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논리를 구축할 때 가장 쉽게 논파당하는 게 반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공산주의자니까 안 된다. 그러면 공산주의자에게 서운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 발레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되게 쉽게 무너지는데 어느 누구도 기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획을 안 한다? 메시지 기획이라는 거는 이렇게 A라고 던지면은 상대가 뭐라고 반박할 것이다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예측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건데 되게 단편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최근에 뭐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사교육 논란 때도 그렇고 그냥 어디서 하나 들은 것 같고 그냥 툭 치고 나가는데 그 다음 후과가 뭔지를 전혀 기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나타난 그러니까 1년 어떤 이념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념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과거사 문제가 얽혀있는 이념 문제라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련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건 일종의 기획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획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 이념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면은 저는 최근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념이라는 거는 이념의 충돌이라는 거는 아마 레드팀 블루팀이라고 하는 보통 그런 관점의 차이 정도 이런 게 오히려 투영될 텐데 이건 과거의 냉전 시대의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의 그런 대립과는 좀 다릅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멘트나 끌어내는 뉴스거리는 냉전 시기에 있었던 이벤트나 냉전 시기의 관점을 투영하고 있거든요.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뭐 자꾸 말씀하실 때도 자유라는 단어를 뭐로 쓰느냐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공산의 반대 개념을 쓰고 계세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공산주의가 유지되는 나라라고 하면은 북한하고 중국 정도일 텐데 그거 더 때려가지고 여당이 점수 따기 쉬울까요?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공산주의 이념이 위험한가는 별개로 지금 시점에 아주 국민들이 위협을 느끼는 그 주제냐. 절실하고 급한 문제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내일 공산주의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 같느냐 아니면 오히려 경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적절히 대처 못하면 망할 것 같냐. 저는 후자일 것 같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념이라고 한 거 빼고 과거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백선엽 장군의 과거사, 홍범도 장군의 과거사를 재규명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 안 따지겠는데 네. 근데 그러면 우리의 과거사는 왜 열심히 그러니까 뒤지는데 그러면 그 일본의 과거사는 왜 자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 가지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왜냐하면 백선엽 장군의 군사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미군도 널리 인정할 정도로 당시 한국 전쟁 때 한국군 장교 중에 발군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국가에 기여한 게 많다 생각하고 다만 그분이 예전에 어쨌든 일본군에서 활동했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백선엽 장군의 공은 공대로 인정하되 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논리가 지금까지 백선엽 장군을 사실상 뭐 명예원수로 추대하느니 뭐 이렇게 보수에서 얘기했을 때 논리예요. 백선엽 장군도 완전 무결한 분은 아니다 이거거든요. 하지만 존중해야 된다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리를 보면은 홍범도 장군을 깎아내리는 논리는 뭐냐면은 홍범도 장군이 과거에 공산당에 이제 소련 공산당 쪽에 활동한 적이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이념으로서 나쁜 것도 있다고 보는 분이 있겠지만은 저는 공산주의가 사실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 문화혁명 같은 걸 문화대혁명 같은 걸 일으키면서 뭐 인권을 말살하고 네,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북한에서는 북한 같은 경우에 남침을 일으켜가지고 동족 상잔을 일으키고 이런 구체적인 실현 과정에서의 문제가 더 부각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홍범도 장군은 4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의 악행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한반도에 있었던 악행에 대해 가지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의 취지는 저 옳고 그름 안 따지겠는데 홍범도 백선엽 장군의 그러니까 과거사를 깨알같이 찾아가지고 뭔가를 그러니까 그 교정하려고 한다면 일본의 강제동원 과거사에 대해서 깨알같이 대응해야 되는데 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거 이해하는 사람이 지금 있으면 이렇게 지준이 나오지 않겠죠. 그거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알겠습니다. 연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선언하셨죠. 물 반잔을 채우면 나머지 반잔이 따라올 것이라고. 그건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 아니었어요? 뭐 이게 정부가 이렇잖아요. 대통령이 말씀 안 하셔도 그게 곧 정부의 뜻이다 이렇게 보통 말씀하니까요. 예. 박진 장관이 만약에 그걸 대통령의 의사와에 반해가지고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이미 경질됐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부 입장이라 보는데 문제는 그 말을 한 지가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나머지 물 한 반잔은 언제 오는 것이냐.
혹시라도 이게 물 반전 영원히 안 오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이해하는 입장에 있었던 분들도 갸우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제가 이 비슷한 질문을 한 반년 전에 받았을 때 저는 항상 그래 이게 한국과 일본과 미국 간의 삼각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외교이기 때문에 일본의 물 반잔을 먼저 채워도 나머지 반잔은 미국이 채워줄지도 모르니까 방미나 이런 걸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판단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제 방미도 여러 번 하시고 네네. 전기차 문제 하나 안 풀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그 물 반잔 배달 오나? 이젠 약간 좀 기다리자 지쳤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일주일간 우리 수산물 이제 메뉴에 올린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어떤 그 캠페인성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국민들이 할 말을 해달라고 하는 기대 상황 속에서 같이 먹어주겠다는 약간 핀트가 다른 대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니, 그러니까 수요 급감으로 인해 갈 피해가 예상되니 수천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네. 지원하겠다는데 저는 이 부분이 포인트였다 봐요. 예를 들어 일본과의 협상 중에서 그래 그럼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가지고 과학적인 기준에 대해 가지고는 그럼 국제사회 기준을 따를 수도 있다. 그럼 다만 지금 우리 남해안에 그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그 판매량의 타격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것이 받아들여진다 안 받아들여지간에 일본에다가 한 5년치 정도 남해안에서 수산물 어업에 피해가 있는 부분을 일본이 그럼 다 수매해라. 당신들은 안전하다고 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 남해안에 있는 굴이나 아니면 김이나 아니면 새우 이런 거 다 사가라 5년 동안에. 우리 수산물 많이 수입하죠 일본이. 그러니까 한 5년치는 니네가 원래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양만큼 수매를 해라. 네. 그러면 우리도 어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협상의 묘가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시도를 안 했다 봅니다. 그런 거를 좀. 순천에 계셨잖아요. 네. 그럼 순천 주민들하고 좀 대화 많이 나눠보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얘기도 한번 그 대화 소재에 올라간 적 있어요? 순천에 갯벌 가면은 그 어촌계가 있어요. 있죠. 어촌 계장님이랑 많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실제로. 저희 어촌 계장님은 그 새우 키우시는 분인데 네. 아니 이거 내가 과학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우를 사람들이 안 사 먹겠다는데 어떡하냐 이제. 그렇죠. 네, 그러면 난 이제 바닷물로 새우 농사 안 짓고 그 양식 안 짓고 섬진강물 끌어들여 가지고 민물 새우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시설 자금도 막대한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있거든요. 예. 이분은 괴담을 믿거나 과학을 안 믿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장사가 문제고.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뭐 설득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안 사 먹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으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반응은 뭐냐면은 너 괴담 믿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어민은 괴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좀 여의도로 가보죠. 예. 국민의힘 안에서 수도권 위기론 나온다 아니다 뭐 얘기가 되게 오래됐는데 예. 우리 조합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수도권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 수도권에서 우리 지도부에 있는 사람 중에 선거 뛰어본 사람도 없을 텐데. 예. 다 거의 그죠? 대표 원내대표 모두 영남이시죠? 예. 전부 다 태백산맥 동쪽 아니면 소백산맥 동쪽입니다. 예. 예. 이분들이 수도권에서 명함 한 장 안 나눠준 분들이 뭘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분들 보통 이제 지방에 있는 의원들이 서울에 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강남 쪽에 또 갖고 계시죠. 네. 거긴 따뜻할 거예요 아마. 예. 한강 남쪽은 따뜻할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해 못 하시겠죠. 근데 지금 당장 뭐 조강특위에서도 자꾸 뭐 인재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여당인데도 인재가 안 보인다는 게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아니 당선될 것 같으면 당연히 몰리죠. 당연하죠. 당선될 것 같지 않아도 비슷하게 싸울 것만 같아도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네. 근데 그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공천이 멀어서 아직 그러니까 때가 이르다가 안 오는 거 아닐까요, 혹시? 오히려 그럴 때 노리고 빈자리에 원래 많이 뛰어들거든요. 오히려 선점해야 되니까. 그런데 보통 안 온다는 거는 가서 돈만 쓰겠구나 하는 생각하면 안 옵니다.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어떤 당원이나 이런 바닥에서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좀 수도권의 위기론이 실제로 팽배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래도
정치 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얼굴이 알려지는 사람 5손가락 안에 난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럼 제가 지하철을 많이 타는데 지하철 타면요. 저는 실시간 여론조사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저를 알아보시니까 이렇게 표정만 봐도 알아요 대충. 요즘 그렇죠. 보수에 대한 생각이 어떻구나. 별로 안 좋으면 꼬나보죠. 네. 저에 대한 압수청하고 저에 대한 인식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보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차감하세요 그걸. 아 저는 실시간 여론조사라니까요. 네. 그 전에는 시선이 따뜻했었어요? 아 많이 달랐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기대감이 이제 많은 상태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패턴이 읽히잖아요. 이제 네. 이 정부가 예를 들어 이제 한 1년쯤 이상 이제 국민들이 겪어보면은 뭐 경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외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대충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패턴이 어떤지 알잖아요. 평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진단에 따르면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른바 승선론을 제기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배는 크루즈가 아니라 난파선에 가까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또 어떤 방송 가가지고 카리브해 해적에 비교했거든요. 네, 또 이제 누가 반발하겠지만은 그 원래 조니 데비, 잭 스페로우 선장이 예. 이 배를 되찾으러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네. 네, 제가 잭 스페로우 같이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지금 그 제 배를 뺏어간 다음에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요? 지금 지지율 지표나 이런 게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 하여튼 저 배를 그래도 고쳐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잭 스페로우 맨날 그 나침반 이상한 거 들고 다니면서 배 찾으러 다니잖아요. 저게 조금 고치면 좋은 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여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런데 어느 정도 아니 근데 예. 배를 고치려면 우리 조합장께서 조합장이 아니라 선장이 되셔야 되는데 선장될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원래 잭 스페로우가 그런 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 거. 그래요? 나침반 들고. 아니 그냥 뭐 수도권 범위 말고 우리 조합장님의 지역구 노원병인가요? 예, 예. 거기는 어때요? 여기는 심지어 지역구가 이제 노원 가불로 개편되기 때문에 뭐 병은 그대로 있고 이름만 을로 바뀌고 을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쪼개져가지고 예. 아마 그렇게 변화할 텐데. 예. 그러니까 노원이 딱 어떤 동네냐면은 대한민국의 한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 살 겁니다. 중산층 정도. 예. 여기가 서울에 살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집값은 좀 저렴하고 그렇죠. 도심지에 비해서 다만 교육 여건은 다른 곳에 비해서 좋고 중계동은 또 비싸던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여러 정책에 민감한데 최근에 교육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반발이 좀 있고요. 킬러 문항. 왜냐하면 아니 여기는 서울 끄트머리에 사는 이유가 애들 잘 키워보려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방향이 옳든 그르든 간에 수능 몇 개월 앞두고 불확실성을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잘 되면 내 탓이요. 만약에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될 성적보다 낮은 성적 받거나 진학을 못했다 생각하면은 다 대통령 탓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중계동 분위기가 그랬습니까? 중계동은 특히 심하죠. 그러니까요. 거기 사교육이 많이 밀집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저께도 저희 사교육하는 선생님들 몇 분과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확실성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죠. 비판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공천 받아서 나오실 수 있어요? 저는 결격 사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까 승선론부터 시작을 해서 좀 일련의 움직임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는 말한다 해서 네. 공천 못 받으면 어떡할 거냐. SLBM 쏜다고 했는데 네. 얘기가 좀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 최근에. 아니요 전혀. 전혀. 네. SLBM 뭐예요? 도대체? 저는요 계속 이제 하는 얘기가 저는 누가 물어봐도 항상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언론이 그거를 해석할 때마다 네. 누구는 신당한다고 해석한다, 누구는 신당 안 한다고 해석한다, 누구는 무소속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러면서 네. 되게 사람을 우왕좌왕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저는 항상 무엇이든 할 수 있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 지금 뭔가를 결정할 때가 아니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칼을 빼들지, 예. 총을 빼들지, 예. 아니면 몽둥이 들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 당연하죠. 거기에 맞게 저도 대응 수위를 맞춰가야죠. 알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나 나경원 전 의원 그 수도권 역할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이제 그 용산에 있는 모 주요 인사가 예전에 하는 말을 들었는데 직접 들었는데 총선 어쩌려고 그래요 그랬더니만은 희룡이 젊잖아 이랬어요 저한테. 희룡이 젊잖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원희룡 장관이 이제 30대부터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네. 항상 정치권에서는 그 주류보다 한 10살쯤 낮은 상태로 이제 정치를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양천 쪽에서 그 국회의원하고 했었죠. 그렇죠. 지금 이제 환갑됐는데 아직도 젊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항상 원장관을 어리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도 명색이 장관인데 그 희룡이라고 표현하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네. 근데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 있을 거다. 네.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는 이준석 없이도 세대 포위를 할 수 있어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할 겁니다. 네,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무운을 빕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요? 저는 나경원 의원에게 가가지고 뭐 김기현 대표도 덕담을 건네고 이런 게 저는 되게 좀 희한하거든요. 왜요? 이거 그렇게 딱 한 5개월 전에 두들겨 패가지고 내쫓을 때는 안 되고 너는 대표 선거에 출마해서도 안 돼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면 안 돼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가가지고 지금은 뛰어난 인재라고 축혀 올리고 이런 거는 이거는 제가 나경원 의원이면은 2번 쏘으면 안 될 것 같은. 원래 정치판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풀어 설명해야 될지 대표는 나오면 안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또 중요한 역할은 해야 된다 그러고 여론조사 그 전문가 자격증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상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힘을 써보고 승리로 가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최소치 수치로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최소 44까지 나와야 됩니다. 44호까지는. 그게 최소라고요? 예, 그 정도 나와야 됩니다.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예, 예. 지금 30%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44, 45쯤 나오면요. 네. 그러면은 강남 플러스 한 용산 플러스 그 성동구 정도까지 한 중구 정도까지가 도전이 가능하고요. 예. 그 정도면 최대한 20석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최소치가 그렇다고요? 예, 예. 그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그 지금 무당층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중에 상당수가 정권 심판론 쪽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위험하다. 지금 이제 아마 정권에서 기대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분열 시나리오가 나오거나 아니면 또 막판에 부동산 정책으로 예를 들어 예전에 뉴타운 바람이 불었을 때 정도의 뭔가를 재건축으로 일으키겠다 이 정도의 전략이 있을 텐데 제가 굳이 말하자면요. 야권의 분열이 여권에 도움된다는 그 시나리오는 2016년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붙었을 때 깨졌습니다. 아 그렇죠. 그때 야권이 이겼죠.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야당 지지층의 견고함이 여당 지지층의 견고함보다 더 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나왔을 때 실제로 새누리당 표를 상당히 많이 잠식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예. 우리가 조합장님 모시는 역시 시간이 금방 가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예.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번 기회를 좀 기약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구독자가 많아지면 좀 나오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네,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